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법적 처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지만 수심위 역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단 한 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화장품, 양주 등 금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 단 한 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을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안건으로 올라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15분쯤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반발했던 최 목사는 직접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의 민간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혹시 최재형 목사 스스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까 봐 그런 염려도 있고 최 목사 측 변호인이 추가 영상 증거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심위 결과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공고를 내렸던과 반대 결과입니다. 수심위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이르면 이번 주 명품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검찰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한 2차례 수심위 결과를 참고해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홍민기 기자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의 직무 관련성 여부였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의 선물이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고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선물 전달은 청탁을 위해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만큼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최 목사 측 주장이었습니다. 최 목사 수심위도 이를 받아들여 명품 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위해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같은 행위에 대해 엇갈린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든 검찰의 셈법은 복잡하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심위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만큼 검찰이 계획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 수심위 결과를 참고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의 독대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는데 현안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한 채 거듭된 독대 요청으로 갈등의 불씨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은 1시간 반 남짓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2시간 만찬보단 조금 짧았던 셈인데 대통령실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우리 한 대표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등 한 대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겁니다. 한 대표도 만찬 중간 윤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했고 앞서 관심을 끌었던 의대 증언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쟁점 현안 관련 발언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갈등에 대한 여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0명 가까운 참석자가 있었던 만큼 독대는 물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찬 직전까지 독대를 둘러싼 당정 간 신경전도 계속됐고 실제 독대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만찬 참석자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됐다. 두 사람이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만찬 자리에 올라온 화제도 체코 원전이나 국정감사, 여야 관계 등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두 사람이 러브샷을 하고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2달 전 만찬 때보다 화합의 분위기가 덜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번과 달리 영상 없이 일부 사진만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현안들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재차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건 이상하다며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만찬이 두 사람 사이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른바 만찬 독대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 양상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찬 회동 당일에도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보도를 둘러싼 여당 내 잡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실상 거절 의사를 기폭제로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친윤계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각을 세우는 모습을 자꾸 노출하는 건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독대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 신뢰가 없는 거다.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나. 또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거든요. 여당의 최우선 순위는 정부의 성공인 만큼 차기 대권을 위한 내부 분열을 용인할 순 없다는 취지인데 비윤계에서도 한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런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부러 독대 요청 사실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없을 뿐더러 알려진다 해도 흠집내기로 보긴 어렵다는 반박입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흠집내기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친한계 역시 중요한 건 의정 갈등 해법 모색 등 눈앞에 놓인 현안이지 형식이나 절차는 곁다리에 불과하다며 한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형식이 또는 절차가 국민들께서 원하는 많은 이 여러 현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내용을 바꾸고 내용에 앞서갈 문제인지는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 독대 논란이 일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시작도 전에 김이 샜다는 냉정한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당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우선은 물밑에서 협상하고 조율해 결국은 보이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이틀간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어 무려 558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겠다고 밝히며 전면전으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북쪽의 화살이라고 이름 붙인 작전 이틀째에도 무차별 폭격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첫날 1,6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계속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레바논 전국에서 50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احنا لحديت هاللحظه هاي وزاره الصحه صارت مسجله 558 شهيد بينهم 50 طفل و94 امراه وهيدا صراحه بينافي كل الكذب اللي كانوا عم بيقولوا. 이스라엘이 아직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전에 들어가는 수순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어지간히 제압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목표물로 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주민들에게 거듭 떠나라고 경고하며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הכות בחיזבאללה. ואני אומר לעם בלבנון, המלחמה שלנו לא איתכם, המלחמה שלנו עם חיזבאללה. 헤즈볼라도 로켓 300발을 이스라엘 북부로 발사했지만 대부분 요격망에 저지당해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레바논 주민 10만 명이 이미 대피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로 피신하거나 그나마 사정이 낫다며 내전을 치르고 있는 이웃나라 시리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기간에 헤즈볼라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를 정리한 이후 시리아와 예멘 등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확전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레바논 전역에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전력이 예상보다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אנחנו בעצם לוקחים כאן תשתיות לחימה שחיזבאללה בנה במשך 20 שנה. הדבר הזה הוא דבר משמעותי מאוד.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이후 이스라엘의 안보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미사일과 로켓 공격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경지대에 무장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몰아내려는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Those rockets and missiles are aimed directly at our cities, directly at our citizens. To defend our people against Hezbollah strikes, we must take out those weapons. 가장 큰 걸림돌인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력 차이가 엄청난 데다 이란은 미국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도 매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중재 능력을 잃었습니다. Our commitment, obviously, to Israel's security is ironclad. We are unwavering, waving against all Iran-backed threats, including Hezbollah. 가자에서 하마스를 토벌한 이스라엘은 현재 레바논 헤즈볼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후 악의 축으로 불리는 세력으로 전선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골란 고원을 사이에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시리아 친이란 무장 세력이나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수단은 내부의 전쟁 반대 여론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뿐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을 피해 레바논 주민들이 내전 중인 시리아로 탈출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의 한 관리는 현지 시간 23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 북부 쿠사이르 다부시아 국경을 건넌 레바논 주민이 약 500명에 달하고 24일 새벽 이른 시간에도 많은 사람과 차가 이동했다고 AFP에 전했습니다. 동부 마스나 국경 검문소에서 손님을 태우고 양국을 오가는 택시 운전사도 레바논 번호판을 탄 단 차량 수십 대가 사람과 짐을 가득 싣고 시리아로 건너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중동 지역의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임기 마지막 유엔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동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유엔 총회 무대에 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Full-scale war is not in anyone's interest. Even if the situation has escalated, a diplomatic solution is still possible. 개막연설에 나선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이 또 다른 가자가 되는 건 감당할 수 없다며 전면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reatens to take the entire region with it. Look no further than Lebanon. We should all be alarmed by the escalation. Lebanon is at the brink. 전 세계에 잇따르는 분쟁과 충돌에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유엔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O que se vê é o aumento das capacidades bélicas. O uso da força sem amparo no direito internacional está se tornando a regra. And threatens a collapse of global trust and moral authority. The UN is under attack, literally and figuratively. 이런 가운데 전쟁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잇따라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유엔 무대에서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시선이 쏠리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과 비핵화를 강조해왔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과거 세 차례 연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어제 퇴근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일대 교통이 한때 혼잡을 빚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와 부딪히면서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이 집어삼킨 버스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난리도 아니다. 이거 뭐 소방차도 못 오고 저 그냥 다 타는 거네. 퇴근길 차량이 몰리기 시작한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사와 승객 14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통근 버스는 아니고 회사 버스인데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서울 방면 차선은 교통이 통제돼 한때 심각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소방은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춘 택배 화물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벽 1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괴산나들목 부근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붙은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급히 대피했지만 반대편 방향 차선에 쏟아진 적재물과 SUV 차량이 부딪히면서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앞부분이 넝마처럼 찌그러진 버스와 승합차. 밤 9시 50분쯤 대전 오정동에서 둘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승합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사고에 휘말리면서 버스 기사는 다리가 골절됐고 승객들도 다쳤습니다. 병원 이송은 23명, 네. 일단 중상을 2명 정도의 2명의 일단. 앞부분에 불이 붙어 뿌옇게 변한 벤츠 차량.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하 3층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주변 다른 차량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 중이던 LPG 차량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50대 정비소 직원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조남 분기점 부근에서 4.5톤짜리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에 불이 붙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필두로 한 축구계 핵심 인사들이 어제 여의도 국회에 총출동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의혹으로 난타전을 펼쳤는데 판을 흔들 만한 한 방은 없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운동장 아닌 여의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판 여론의 정면 돌파를 선택한 홍 감독은 사령탑 선임 과정에 불공정도 특혜도 없었다면서 일각의 사퇴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팀을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역시 특정인을 안치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춘 적은 없다면서 홍 감독에게 미안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회 행정 절차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지금 뒤에 있는 감독은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여야 의원들은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물려받았던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가 정당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사회도 서면 결의도 없이 누가 무슨 권한으로 전권을 위임했냐는 겁니다. 이임생 이사가 무슨 자기고 그걸 하죠? 그 정혜성 위원장께서 갑자기 사임하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그중에 축구협회의 무능과 불통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정몽규 회장은 사선 연임 도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축구협회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이 모두 16명 참석했지만 판을 흔들 만한 묵직한 한 방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를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거취 문제는 이후 협회가 결정해야 할 거라고 밝혀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이 앞으로는 라켓이나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은 후원사가 아닌 상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대표의 후원사 물품을 강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30-40년 동안 이어져 왔고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도 관련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국회 현안 질의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특히 논란인데요. 어제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이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차 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임생이 이후에 면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설득을 해서 추천 결정이 아니고 사실상 공표를 합니다. 그죠?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왜 11차가 없어? 11차가 없으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그 10차에서 뭐 사실상 다 그 추천을 다 했고요. 네, 감독 선임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협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 정몽규 회장의 얘기고요.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11차 회의 때 이 전력강화위원장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공정성을 지키면서 선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의원들의 이 공정성 그리고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축구협회는 나름대로 또 답변을 좀 준비한 듯이 네.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11차 회의의 불법성이 사실 불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을 겸직을 하게 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괜찮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이고요. 네. 전력강화위원회 이전에는 기술위원회였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10차 회의까지 마치고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죠. 네. 누군가는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기술 쪽으로 최고위직인 기술총괄이사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을 맡게 된 거죠. 네. 맡게 됐는데 축구협회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의원이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을 맡게 된 거 이거 어떤 근거냐라고 캐 물었고요. 네. 이사회 의결을 거쳤냐라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물어보니까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후 의결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서 이 강유정 의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사후 의결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근거 없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찜찜함이 남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면접 장소도 논란인데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데 빵집에서 면접을 했다고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네. 이임생 총괄위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감독 선임에 대한 그 전권을 위임받고 이 두 명의 그러니까 거스포획 감독 그리고 다비드 바그너 감독을 해외에서 만나고 귀국한 직후에 홍명보 감독을 만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대표팀 감독을 요청 또는 제안한 그 미팅이 과연 그 면접이냐 네. 아니면 그냥 이 제안이냐 이게 이제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이 홍명보 감독과 이인생 기술이사는 이게 면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장소와 이 격식을 보면은 면접이 아닌 그냥 요청하는 자리, 제안하는 자리였다. 더군다나 이 홍명보 감독이 이인생 이사와 만났던 그 장소가 이 동네 빵집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평소에 자주 가는 빵집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면접을 보느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누가 들어도 면접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줄곧 1순위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불법성은 없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퇴는 없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코앞에 두고 그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선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은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팀을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그 감독은 네, 불공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월드컵 예선이 코앞이다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 동문서답이죠. 이 홍명보 감독이 분명히 감독으로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종의 이제 한계도 이제 노출을 했는데요. 이 홍명보 감독만의 한계라기보다는 저는 이 체육인들의 한계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대답을 들어보면 나는 이 감독으로서 나의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만 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내 임무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는 얘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이 박태환 선수가 도핑에 적발되고 난 뒤에 한 기자회견에서도 메달로 보답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운동선수 또 예를 들면 축구에서도 승부 조작으로 징계를 받았던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운동장에서 해결하겠다. 복귀시켜달라. 이게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들만 하고 했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적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가 운동만 해왔고 네. 성적만 내면 대접받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 대표팀 감독이면은 최소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고 또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역할도 하고 네. 이런 이 체육인들이 이 협회에 들어가서 외교, 행정 등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협회에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지 네. 의원들이 물어보는 지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일종의 그 인식의 한계 그리고 운동만 해왔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이 엘리트적인 문제점들이 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4선 연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사선과 관련된 질문에 네. 정몽규 회장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난 뒤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은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축구협회장으로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뭐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더 이상 여론과 축구 팬들의 이 축구 팬을 포함한 국민 여론과 너무나 그 괴리감 있게 네. 벌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축구협회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장 직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결말이 날지 이대로 계속 협회장을 수행한다면 어떤 결말이 날지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어제는 이제 현안 질의였고 어제 답변과 축구협회의 이 태도를 보면은 향후 이 정몽규 회장이 계속 협회장직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발하는 이 국민 여론도 있고요. 여야 의원들도 어제 현안 질의에 대한 나름의 이 정몽규 회장을 이 사선의 출마를 방어해야겠다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해서 국감에 다시 한번 부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사선 출마를 저지하겠다는 뜻이고요. 문체부도 이와 같은 기조에서 이 다음 달 2일에 축구협회 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네. 뭐 국회, 여론, 또 문체부 등등이 정몽규 회장의 사선 출마 저지를 위해서 계속 압박하는 이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사선 출마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일축한 가운데 이임생 이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임생 이사가 어제 오후 늦게 네. 그 의원들의 그 압박 질문을 받고서 뭐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달면서 네. 이 기술총괄 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은 좀 아쉬운 대목은 이 사퇴하겠다는 그 배경이 더 이상 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 그 의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것이 본인으로서는 숨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네. 이것이 사퇴의 이 배경이었고 이 기술총괄 이사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한 어떤 그 진실을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 드는 거죠. 네.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도 불성실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들도 제출을 안 했다고 해요. 예, 그 자료 제출이 국회에서 문체위 위원들이 12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그중에 네. 절반 정도는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래서 어제 현안질의 시작할 때서부터 이 의원들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질타로 시작이 됐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국회 출석해서 어떤 식으로 이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지 축구협회가 모를 일이 없거든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안 질의에 우리가 출석을 해서 우리도 우리 할 말을 하겠다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축구협회도 국회 출석 이전에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자료 제출 거부, 정보 공개 거부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다음 달 2일에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공정성에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문체부가 이미 중간중간에 언론 보도되는 것처럼 네. 축구협회 그 600억 원 대출, 그러니까 이 축구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6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왔고요. 네. 이 과정은 문체부의 그 승인 받아야 되는 이 승인 사안인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이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는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종합적으로 수용을 해서 문체부가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유인춘 장관은 이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고 네. 또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명예로울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강한 톤으로 사선 출마를 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이런 네. 것들 종합해서 보면 어제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얘기에는 일종의 이 협회를 질책하는 얘기였지만 문체부 감사에서 종합되는 내용은 문체부가 축구협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보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이 축구협회로서는 더욱더 그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월드컵 관련 일정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감독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상의 이런 논란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어떻게 좀 현명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걷잡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진행 중이고요. 네. 이 3차 예선 성적에 따라서 이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결정이 되거든요. 뭐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이 경기력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제 이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가 유럽 현지에 가서 선수들을 체크해야 되는 시기이고 네. 내가 대표팀 감독으로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국회에 나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마도 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이 대표팀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내면은 국민 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문제가 10월에 국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고요. 10월에는 국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월드컵 3차 예선전 2경기가 10월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이 선수들이 돌파해 나갈 수가 있을지 또 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장면이 다 이 방송으로 공개가 되는데 이 장면은 선수들이 안 볼 리가 없거든요. 네. 선수들도 다 봤을 텐데 이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이 지켜질 수 있을지 경기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자,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현안 질의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 저거 바꿔주시라고 10석장이나 되는 여러 가지를 제출했는데 왜 인제 바꾸세요? 진즉 바꿨어야죠. 그때 당시에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후원사와의 계약도 있고 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네. 그 어쩔 수 없는 답변입니다. 회장님, 네. 어쩔 수 없는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예? 왜 회장을 계속하고 계시냐고. 아니죠. 그 회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질의가 이어지면서 안세영 선수의 물집 잡힌 발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용품을 후원사 제품만 쓰는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김태규 협회장 들으셨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변이에요. 사실 선수를 위해서 고쳐야 될 규정이 있으면은 그거를 고치는 게 회장의 역할인데 어쩔 수 없었다. 이 답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얘기이죠. 네.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 규정이 마치 국민 투표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헌법도 아니고요. 마음 먹어서 또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마음 먹고 고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고치는 것보다는 고치지 않아서 무언가 더 이득이 있다든지 더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네.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은 선수가 아니라 협회 회장 또는 협회 입장에서 더 편익이 있었기 때문에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앞서 보신 장면 그대로 민영배 의원의 그 질타가 이어지니까 곧바로 규정 바꾸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동안에는 왜 바꾸지 않았는지 만시지탄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것이 이런 장면들이 우리나라 그 체육단체, 모든 체육단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체육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민낯이라고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네요. 네. 자, 문체부 조사의 중간 발표에서도 김태규 협회장의 배임 횡령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이 내용도 국회에서 나왔는데 그 페이백 문제, 이거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까요? 저는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봅니다. 이 페이백과 관련돼서는 문체부가 이 중간 발표를 할 때에 김태규 회장을 특정해서 횡령과 배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문체부의 발표가 있으니까 이 김태규 회장도 발끈하는 자세로 이 횡령과 배임을 언급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네. 이 법정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김태규 회장 입장에서는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인신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페이백과 관련된 횡령 및 배임에 관해서는 끝까지 문체부와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것이 이 배드민턴 협회의 해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법정에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현안 질의 관련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 조지아주를 찾아 한국 등 전 세계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하겠다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애리조나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민 이슈 돌파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실정을 거칠게 밀어붙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는 경합주 조지아에서 경제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We watched other countries steal our jobs. Now we are going to be going after their jobs and bringing them back to America where they belong. 자신이 당선되면 제조업 대사를 임명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ou will see a mass exodus of manufacturing from China to Pennsylvania, from Korea to North Carolina, from Germany to right here in Georgia. 이번 주 우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합주 선벨트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는 경제 이슈로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경합주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인 해리스 미 부통령은 국경으로 향합니다. 조만간 경합주 애리조나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찾아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민 문제에 정면 돌파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We all remember what they did to tear families apart. And now they have pledged to carry out the largest deportation, a mass deportation in American history. Been massive raids,
Massive detention camps? What are they talking about?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모두 살얼음판 접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여전히 초박빙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도 양측 후보 캠프 접촉과 함께 대선 직후 미국의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빙의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돌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막판까지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특히 최근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는 등 북한이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과 24시간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인도 시장 규제 당국이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 IPO를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이 사안을 직접 알고 있는 복수의 소식통은 현대차 인도법인이 이번 IPO를 통해 30억 달러, 약 3조 9,9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인도법인의 IPO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며 예비 서류를 제출해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 마감 시한을 못 박지 않는 등 여러 방법을 찾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개학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전국 40개 의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전체 19,300여 명 가운데 학교에 나온 학생은 548명뿐입니다. 절반이 넘는 22개 학교는 출석한 학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예 한 명도 나오지 않는 학교도 7곳이나 됩니다. 의대생들이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유급 처리됩니다. 만약 휴학 의사를 밝힌 학생이 2학기 등록금도 내지 않으면 유급을 넘어 제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학기 등록을 학기 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했습니다. 실제 전체 의대 가운데 24곳은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했고 6개 대학은 학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납부 기한을 정한 곳은 10곳뿐입니다. 학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이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등록금에 대한 부분이나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나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전국 의대 2학기 평균 등록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의대 특혜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학사와 성적, 등록까지 모든 걸 뒤로 밀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는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건 정부의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어제 브리핑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무용론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정치권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설득 등이 이어지면 정부도 입장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등 모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번호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대 현금을 요구하고 의혹 반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유튜버 등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교회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결했다고 주장하고
교회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삼성 임원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소송은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9개월가량 앞두고 제기됐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를 넘게 보유한 대주주였는데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삼성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되면서 손해가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강원도 영월에서 터널 내 차량 역주행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직전 가해 차량의 역주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편도 2차로 터널을 달리는 차량. 왕복차로가 아닌데 정면에서 밝은 불빛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도 상대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상향등을 깜빡이며 빠르게 달립니다. 뭐지? 역주행하는 별로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역주행차인데? 역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23살 해병대 부사관 A씨.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 새벽 동영월 교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잘못 들어서 4km가량 주행하다 결국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적도 울리고 했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너희가 역주행한다면서 경고하면서 가더라고요.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차량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모두 숨지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인과 자녀, 장인, 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고 전 친구들과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현역 군인이었던 만큼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이 된 공무원의 사례, 앞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승진이 취소되고 반성문까지 쓰며 선처를 호소했던 이 공무원. 재판 말미에는 느닷없이 경찰의 법 집행 과정을 트집 잡으며 반전을 노렸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공무원 A 주무관. 경찰에 반성문을 내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변호인단을 추가로 꾸리더니 급기야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한 체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 신분을 밝힌 이상 체포할 필요성도 없었다며 법원에 변론을 제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공판 당일 판사는 딱 잘라 거부했습니다. 불법 체포 증거라며 제출한 현장 녹취 파일이 오히려 체포가 적법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몰래 녹음한 이 파일에는 주무관이 자신이 공무원이고 승진 대상자라고 밝힌 뒤 눈 감아주면 살해를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음성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무슨 은혜를 갚느냐며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며 체포했습니다.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라는 선택을 한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피고인 본인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는 애초 주무관이 자녀 교육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던 데 따른 마지막 선처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영양실조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데요. 영양 과잉 시대의 영양실조가 웬 말일까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순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로 나온 수치입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 수치가 나온 그 시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시기가 2019년부터 이제 2020년 또 그 이후에 5년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코로나 기간 동안 보통 이제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우리가 금지를 했었고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가구가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식사도 이제 같이 해야지 즐겁게 먹을 수 있는데 혼자서 먹다 보니까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고 대충 먹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 예. 그 앞서 코로나 기간이 좀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료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여기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그 경로 식당에 나오시기 어려웠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식사를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하기도 했지만 네. 실제로 혼자 배달을 받으셨을 때 그 식사를 잘 챙겨 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5년간 이렇게 집계된 누적 환자가 6만 명이 넘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밥을 굶는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밥을 굶어서 꼭 영양실조가 일어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밥을 굶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밥을 굶어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영양을 갖추어서 식사를 하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노년기에 필요한 뼈에 중요한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특히나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층의 영양실조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있습니까? 실제로 한 끼를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제한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가 더 이렇게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방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그 고령화돼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 먹기 어려운 신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원인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고령층이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면 건강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자, 이런 고령층의 영양 실조 문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영양 실조라든가 이제 영양 섭취에 문제가 발생하면 근육량의 감소라든가 뭐 노화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골절이라든가 낙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면역 체계 이상이라든가 질병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게 한다라든가 정부도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들에서도 경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이 결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시기 그리고 또 함께 먹지 못해서 식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점 이런 부분들을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 자, 기초연금도 문제라고 합니다. 빈곤노인 67만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걸 받으면 그만큼의 생계급여가 깎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이게 사실상 줬다가 도로 뺏는 격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제도가 설계될 때부터 처음에 이제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 방점을 찍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노인의 비율이 67만, 그러니까 숫자가 67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또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으면서 이제 그 삭감이 되는 노인들의 숫자 역시 67만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받으면 다시 이제 돌려주는
돌려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이번에 9월에 그 연금 개혁을 발표하면서 좀 이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삭감액을 다시 한번 보전해 드리는 방안이라든가 또 이제 기초연금을 좀 더 소득이 낮으신 노인들 위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좀 더 고려해 보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이제 개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에 시달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집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이 비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빈곤율을 그 합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OECD가 빈곤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2009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그 데이터를 공개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늘 1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1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그 순위로 따지면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도 10위 정도에 드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인 빈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빈곤층을 나누는 그 기준이 어떤 건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떤 통계상으로 보이는 착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빈곤층을 나눌 때 이제 저희가 소득을 가지고 OECD에서는 통계를 내고 있고요. 그 OECD에서 이제 중위소득을 가지고 이 빈곤율을 계산을 합니다. 네. 실제로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통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문제가 있겠죠. 예. 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또 대책도 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청년층보다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만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노인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높습니다. 일을 네. 하면서 일을 하는 곳에서 사람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활동을 하니까 건강에도 좋아지는 그런 그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그 어르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로도 짚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보다 고령층이 더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게 어떤 사회의 변화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고령, 그러니까 저출생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고령 인력을 생산 연령 인구로 좀 흡수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금 노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정부가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노인 일자리는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이 그대로 정부 재정의 짐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책 마련이 제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식품업계와 반찬 가게 등도 시름에 빠졌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김치 배송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27일부터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치부터 배추가 들어간 반찬을 파는 반찬 가게는 금배추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처음 본 금액이었고요. 거의 한 세 포기 한 망에 거의 한 7만 원 막 이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손님분들한테 죄송할 정도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농산물 유통정보 사이트에서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9,321원,
지난해 평균치보다 50.5%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부의 할인 지원이 닿지 않는 도매점이나 전통시장에선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할인 지원에서 빠진 배추입니다. 이 배추 최상품인데요. 한 포기의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이 때문에 김치를 판매하는 식품업체도 제품 생산을 멈추거나 물량을 확보하느라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추 수급이 어려워 종가 김치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상황이 나아져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0월 중순 이후 배추 수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고랭지 배추가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27일 날 초도 물량을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들어오고 중국도 저희처럼 조금 그 동북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고온으로 배추 작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쪽 상황들 보면서 공급 물량들을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외식업체와 식자재 업체, 수출 김장업체에만 공급될 예정이지만 알몸 김치 사건 등으로 중국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 강해 소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생상도 훨씬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니까요. 그래서 절대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또 가을 배추가 자라는 10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어 김장철 배추 가격 안정을 확신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불안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 오르며 2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도 전장보다 0.25% 오르며 3거래일 만에 최고치 기록을 세웠고 나스닥은 0.56%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지만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최근 3년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는 소식에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발 B컷 훈풍은 우리 증시를 비껴갔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지만 코스피 상승률은 0.7%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2% 안팎, 일본은 무려 3.7%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부진을 이어가면서 전체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계속 잘 나왔던 게 반도체 가격 상승, 물량 확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는 반대로 작용을 한다. 한국 주식 순환시대라고 주식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도체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못 내리는 거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00개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400위 이내로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 배당도 하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만 포함됐습니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과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겹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지수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고 11월에는 선물과 ETF 상장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물도 나오고 ETF도 나오고 하면 기관 투자자 및 연기금 투자자뿐만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이 지수 ETF나 이런 쪽으로. 하지만 업계에서는 밸류업 지수 효과가 당장 크게 나타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밸류업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된 데다 연기금 같은 큰손이 얼마나 움직일지가 변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선반영된 것도 맞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밸류업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맞고 국내 연기금들이 투자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당장은 모든 게 코스피 200 같은 기준이다 보니까 쉽사리 넘어가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증시가 반등하려면 밸류업 지수 자체가 아닌 여기에 편입된 기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의 B컷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중국이 본격적인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중하권 증시는 4% 넘게 뛰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3대 금융당국 수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의 의무 현금 보유 비중인 지급 준비율을 곧 0.5%포인트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1조 위안, 약 190조 원이 시장에 풀릴 전망입니다. 이미 올해 2월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춘 상태에서 연내 3차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在今年年内，可能择机进一步下调存款准备金率0.25至0.5个百分点。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최대 0.25%포인트 추가로 낮추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B컷에 따라 중국의 금융통화정책에도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除了日本央行之外的主要经济体的货币政策呢，都进入了这个降息的周期，美元升值的动能减弱。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함께 예금 금리를 동시에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계이자 부담을 덜어 소비 여력을 키우고 저축 대신 지출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2주택 최저계약금 비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중화권 증시는 4% 넘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뉴딜식 경기 부양책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돈풀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155억 원을 냈지만 실제 매출을 따지면 40배를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 코리아가 6천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653억 원으로 공시됐지만 지난해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서를 보면 추정 매출액은 12조 1,350억 원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구글 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Q10의 판매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Q10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통화청은 Q10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소비자가 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산 지연과 관련해 Q10이 일부는 해결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것도 있다며 결제 서비스를 계속 허용하면 더 많은 판매자가 미정산과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업무를 무단 이탈해 잠적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업 운영 사항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작 한 달도 안 돼 불법 체류자 우려가 현실화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월급에 불만이 있어서 불법 체류를 감행한 건지부터 확인했는데 가사관리사들은 숙소와 쌀, 생필품 등이 제공돼 월급엔 큰 불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re actually paying just enough or actually lesser than, especially we're living here in Gangnam, the rent fee including kitchen, the usage of kitchen and the laundry, they are freely given to us, and we have rice. 하지만 시간제 돌봄이 많다 보니 가정 간 이동 시간이 부담되고 통금으로 자유 시간이 적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I want to socialize outside, and I think everyone should have, especially for us because we're adults. I think we should have this freedom to decide how we're going to spend our time.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동 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터를 마련하는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부는 취업 활동 기간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라는 불안한 고용 상황과 제조업 등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에 대한 유혹으로 불법 체류 문제는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6개월이고 들어와서 월급을 더 준다. 이동도 하고 싶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저쪽에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는데 가는 게 당연하겠죠. 다만 여러 불안 요인에도 현재까지 돌봄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로 전해지고 가사관리사 사업이 성공하면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간병 인력 수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국내 돌봄 인력난이 심각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자와 이민 등의 혜택을 줘 불법 체류를 줄여가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범죄자들의 IP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겠다.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채널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이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태도가 갑자기 확 달라졌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현지 시간 23일 두로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범죄자들의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규정을 어긴 사람들의 정보를 법적 요청을 받으면 제공하겠다고까지 공언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열린 셈이죠. 두로프는 또 지난 몇 주 동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를 발견하면 텔레그램에 직접 신고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는데요. 각국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무심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두로프가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 12가지 혐의로 프랑스 경찰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이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는데요. 그 이후 텔레그램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처 사람들과 대화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없애고 익명 블로그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말미에 두로프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변화로 이제 보안성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트테크를 빙자해서 9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미술품을 사면 자신들이 위탁 운영에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 실제로는 운영 수익은 한 푼도 없었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그림들을 살펴봅니다. 지난 5월 경기 하남에 있는 갤러리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갤러리 회장 A씨 등은 자신들로부터 미술품을 사면 전시나 대여로 수익을 내 매달 작품 가격의 1%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런 수익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일종의 폰지 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갤러리에서는 미술품, 전시, 렌탈, PPL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은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 등을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 등은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만든 가격 확인서를 보여주며 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피해자 1,110명으로부터 90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30에서 40대였고 가장 큰 피해액은 16억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 매니저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명품과 부동산 등 122억 원어치를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광고하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갤러리 K가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최근 아트테크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트테크라고 하여 안심하고 투자하기보다는 미술품 실물 존재 여부와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소개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해외에서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가방 내피 속에 숨겨서 들여왔는데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가방을 메고 봉투를 든 채 어디론가 급히 달아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뒤를 쫓은 경찰에 붙잡혔는데 충북 지역 마약 판매상이었습니다. 충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마약 사범이 검거됐는데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판매상에게 건네는 전달책이었습니다. 야바 맞아? 충북경찰청은 판매책 태국인 27살 A씨 등 외국인 16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32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동남아시아에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제택배로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 대부분은 야바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제조 유통하는 합성 마약입니다. 이들은 태국 전통 가방 내피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건물이나 풀숲에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외국인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부는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마약을 구입해 한 곳에서 동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자하고 투약자 간 제 밑에 하선은 대면 거래가 빈도가 좀 많습니다. 오토바이로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하듯이 구매를 하면 직접 어디 장소에서 만나든가.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야바 9,900여 정과 필로폰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7,300여만 원을 추징 보존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키즈카페 같은 어린이 실내 놀이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까지 5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가 총 1,2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337건이 발생해 2022년보다 49.8%가 증가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얼마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안마사의 죽음이 제도적 허점의 원인이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어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장애인활동법이 장 씨에게 부정수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법 16조를 개정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에 국한된 활동보조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러시아가 유도폭탄을 발사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본토 무기고가 공격받은 뒤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는데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 등 에너지 시설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아파트. 그 사이로 생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지난 21일에 이어 또다시 러시아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가 강력한 파괴력의 유도폭탄을 도심에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Також це Кулінічі, промисловий об'єкт, хлібзавод, цех. Також це Салтівський район, в районі тих же Кулінічів, фактично там же поруч. І це Київський район, лісопаркова зона. 주택이 몰린 지역까지 폭탄이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І всі, наче, речі, документи, все туди ввалилось. Ми це в чому вийшли, все, у нас більше речей, нічого немає, ми взагалі не знаємо. 반격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거점 역할을 해온 하르키우 인근 보브찬스크 공장 부지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Підрозділом ГУРМО було повернуто контроль над заводом у Вовчанську. Противник був знищений. Завод передаємо під контроль ЗСУ. Слава Україні! 러시아는 최근 본토 군수 창고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단지와 탄약고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 등 에너지 시설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중국 위성을 이용해 원자력 시설을 촬영하고 있다며 공습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그 흔적을 게릴라 뉴스가 추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의 서명이 들어간 시그니처 기타를 긴급 구매하고 다양한 기타 용품과 악보도 사들인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에릭 클랩턴은 공연 때마다 유명 기타 브랜드인 미국 펜더사 기타를 애용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31일 김정철이 유럽 대사관 직원 미스터 A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지시사항입니다. 미국 펜더사가 출시한 에릭 클랩턴 시그니처, 서명이 들어간 모델 기타 한정판을 긴급 구매하라. 미국 이베이 사이트에 상품 정보도 첨부했습니다. 미스터 A는 곧바로 보고했습니다. 미국 판매점에 신품 재고가 있다. 구매가는 2,080유로, 운송과 수입 관세 비용이 750유로. 100달러면 북한 일반 주민이 6개월 내지 1년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인데 40여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자기는 기타 하나 사가지고 어디다 쓸 것 같아요. 7개월 뒤 김정철은 또 다른 유명 브랜드인 미국의 깁슨 기타를 최대 긴급으로 구매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드시 진품이고 클랩턴 수표, 즉 서명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모델 명칭을 첨부했습니다. 미스터 A는 장문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완성하고 클랩턴 서명이 들어간 첫 번째 품종은 모두 팔렸고 예약 주문도 불가능하다. 서명이 없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품종은 구할 수 있다. 구매할지 긴급 지시를 바란다. 그러면서 첫 번째 품종은 개인 수집가들에게도 계속 알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철은 2010년 1월 10일엔 기타 용품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펜더사의 기타줄 50세트, 일본 보스사의 음향 이펙터 5종류, 기타 어깨끈 2종류입니다. 김정철은 이듬해 3월에는 클랩턴의 새 앨범인 클랩턴을 비롯해 7개 악보집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미스터 A는 출판사에 직접 주문했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면서 각 악보집의 평양 도착 예정일과 수송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보고했습니다. YTN은 목요일 밤 9시 유튜브 콘텐츠 북한 탐사에서 김정철이 긴급 구매한 에릭 클랩턴 기타와 악보 등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팩트체크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서울 팩트체크 포럼이 오늘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태국의 언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서 윤기웅 미국 네바다 대학 교수는 허위 정보에 대한 소셜미디어 정책을 주제로, 이경락 YTN 저널리즘 연구소 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팩트체크의 전망에 대해 발표합니다. YTN과 한국언론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앞으로 매년 8월쯤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아시아 지역 내 팩트체크 이니셔티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정규 시즌 3위를 확정하며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4위 두산도 가을 야구 한 자리를 확보하면서 5강 경쟁은 KT와 SSG의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LG는 초반부터 경기를 쉽게 풀어갔습니다. SSG 선발 앤더슨의 제구 난조와 상대 내야진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고 2회까지 대거 6득점. 여기에 4회에는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김현수가 부활을 알리는 석점 홈런까지 터뜨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홈런 4개에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LG는 시원한 승리로 정규 시즌 3위를 확정했습니다. 시즌 초 승운이 따라주지 않던 LG 선발 임창규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챙기며 팀의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3위도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을에 가서 꼭 다 뒤집어서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만 남은 것 같습니다. 4위 두산도 NC를 꺾으면서 최소 5위를 확보해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강승호가 연타석 홈런을 때리며 맹활약했고 외국인 타자 제러드 영도 홈런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KT는 7회 대타로 나선 강백호가 결승 타점을 올리며 롯데를 물리치고 값진 1승을 수확했습니다. 5할 승률에 복귀한 KT는 승차 없던 6위 SSG를 한 경기 차로 밀어내며 가을 야구 진출 희망을 키웠습니다. 롯데는 이날 키움에 무릎을 꿇은 하나와 함께 포스트 시즌 진출이 불발됐습니다. 40홈런 40도루 대기록에 홈런 2개만 남겨놓은 기아 김도영은 멀티히트로 활약했지만 홈런은 추가하지 못하며 기록 달성을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입주민 대신 주차하다 다른 차량 1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7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고 고의성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A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와 사고 차량 차주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면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차량 내부 데이터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축제 중인 강원대학교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재학생이 붙잡혔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앞 주점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칼과 망치 등을 들고 간다는 글을 SNS에 작성한 20대 A씨를 추적했습니다. 범행에 대비해 경비 인력을 배치한 경찰은 IP 주소를 확인해 글이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교내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흉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찰에 장난으로 한 일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선선함이 감돌았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북부, 전남 지방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면서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오전 임진강 최북단 남방 한계선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가 하천 행랑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서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는 필승교 수위가 어젯밤부터 서서히 올라가다가 오늘 오전 4시 20분 홍수기 하천 행락객 대비 수위인 1m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때 이후로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오전 9시 기준 필승교의 수위는 1.32m로 측정됐습니다. 경기도는 하천변의 행락객과 야영객, 어민, 지역 주민 등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